네, 안녕하십니까. 한양대학교 경제금융학부의 박철성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주제는 제목은 인구변동의 노동시장 이슈와 윤석열 정부의 과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영상에서 이제 인구변동이 앞으로 우리나라에 가져올 노동시장 이슈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보고 그것들에 대처하는 그 정책 과제에 대해서 이제 윤석열 정부와 또 그 다음 정부까지 해봐야 하는 어떤 그런 과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제가 인구 변동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나라가 이제 인구가 뭐 저출산 고령화의 그 이야기가 나온 지가 사실은 거의 뭐 수십 년이 되다시피 했는데 사실 우리나라에서 이제 그 영향을 본격적으로 이렇게 느끼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상황이 많이 달라질 걸로 예상이 됩니다. 이 슬라이드에서 보여드리는 바와 같이 이제 지난 10년간 2010년에서 2020년까지의 인구 변화를 보게 되면은 보시다시피 이제 고령자가 늘어나는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 이제 50대부터 이제 이렇게 늘어나고 60에서 64세가 이제 가장 많이 늘어났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뒤에 이제 65세 이상 인구도 이제 상당히 늘어났습니다만은 그 젊은 층 인구죠. 그러니까 55세까지 젊은 층의 인구를 보시게 되면은 사실 그 변동폭이 그렇게 크지는 않았습니다. 2010년에서 2020년까지. 20대는 뭐 거의 변화가 없었고 30대에서 좀 감소하는 그런 추세를 보이기는 했습니다만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그 젊은 층 인구가 그렇게 많이 변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향후 10년, 그러니까 2020년에서 2030년을 보시게 되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젊은 층의 인구가 감소하는 시기가 됩니다. 그래서 특히 20대 같은 경우에는 20세에서 24세가 한 100만 명, 25세에서 29세가 또 100만 명 해가지고 거의 20대가 한 200만 명 정도 감소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40대와 50대도 상당히 감소를 하면서 늘어나는 인구층은 이제 65세 이상 상당히 그 나이가 있는 인구층이 이제 많이 증가하는, 보시다시피 65세, 69세가 한 150만 명 정도가 증가를 하고 70대, 74세도 한 150만. 그래서 65세에서 75세까지만 거의 300만 명이 증가하는 그런 이제 상당한 인구 변화, 저출산 고령화의 그 영향이 이제 본격적으로 느껴지는 시기가 이제 향후 10년간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인구가 전망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크게 나눠서 보면 20에서 59세하고 60세 이상 이렇게 나눠서 보게 되면 2010년에서 2020년 지난 10년간은 사실 20세에서 59세 보통 경제학자들이 뭐 이거를 이제 생산 가능 인구다 뭐 혹은 핵심 노동 인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그 노동 시장에서 그 일을 하고 있는 인구층의 대부분이죠. 그래서 20에서 59세를 보게 되면 사실 지난 10년간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38만 명이 증가를 했고요. 그 다음에 60세 이상 인구, 이제 이 인구들은, 절반 이상은 일을 하지 않는 인구인데, 60세 이상은 439만 명이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이제 앞으로 미래는 어떻게 되느냐. 그 세 번째 그림을 보시게 되면, 2020에서 2030년은 20세에서 59세는 400만 명이, 그러니까 372만 명이 감소해서 거의 400만 명이 감소를 하고요. 60세 이상이 이제 530만 명이 증가를 하게 되고 또 그 후 10년 2030에서 2040년은 그 20에서 59세 인구는 다시 한 380만 명이 감소를 하고 그 다음에 60세 이상은 376만 명이 증가를 하는 그래서 이제 젊은 층은 그러니까 생산 가능 인구 핵심 노동 연령은 큰 폭으로 감소를 하고요. 그래서 향후 10년간 한 400만 명, 그 후에 또 한 400만에서 20년간 한 800만 명이 감소를 하게 되고 반대로 60세 이상 인구는 거의 한 900만 명 정도가 증가를 하는 그런 이제 저출산 고령화로서 일어날 것이라고 사람들이 예측했던 현상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그 윤석열 정부부터 느껴지게 될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정부 기간인 2022년에서 2027년만 보더라도 그 20에서 59세 인구가 174만 명이 감소를 하고요. 60세 이상은 254만 명이 늘어납니다. 이 174만 명이 우리나라 현재 부산 인구의 절반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부산의 절반 인구만큼의 그
노동시장의 핵심 인구가 이제 감소를 하게 될 것이다. 이런 전망이 이미 나와 있고요. 뭐 이 전망은 뭐 여기 나와 있는 연령층은 이미 이제 태어나서 살고 있는 연령층이기 때문에 이게 틀릴 가능성은 거의 없이 거의 정확한 전망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앞으로 5년이 인구 충격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시기가 되고요. 그래서 그 20에서 59세 인구는 약 한 400만 명 정도가 향후 10년간 감소를 하고, 반대로 60세 이상 인구는 향후 10년간 이제 500만 명 이상 증가를 하는 그런 그 상황이 도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구 변동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 향후 10년간, 20년간 뭐 계속적으로 경제, 사회, 노동시장에 대한 충격들이 계속 다가오게 됩니다. 이런 그 저출산 고령화의 충격이라는 게 우리나라가 여태까지는 이런 정도의 인구 변동의 충격을,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좀 부정적인 충격이죠. 그런 것들을 느껴본 적이 없었는데, 이제 이렇게 되면은 앞으로 어떻게 이것을 관리할 것이냐가 윤석열 정부, 새 정부하고 그 다음에 올 정부의 이제 주요 과제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저출산 고령화, 특히 고령화가 되면 뭐 총 수요가 감소하게 되고, 그다음에 생산성도 하락하게 되고, 혁신도 저하할 것이다 라는 그런 우려들이 있고요, 당연히. 그 다음에 이제 이미 뭐 국민연금 개혁에 관해서 뭐 인수위에서 얘기를 하다시피 사회보장 지출이 이제 급증을 하게 됩니다. 특히 이제 국민연금하고 건강보험 지출이 급증을 하게 되기 때문에 거기서 오는 그 적자의 문제, 그리고 그것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라는 문제가 이제 본격적인 그런 우려가 되고요. 그 다음에 노동시장에서 보게 되면은 이제 노년 실업, 이제 우리가 청년 실업 얘기를 했는데, 제가 앞으로 보여드리다시피 노년 실업의 문제가 이제 중요한 이슈가 될 것이고, 청년층은 청년 실업 얘기를 했는데, 이제는 청년 인력이 부족할 것이다. 청년 인력이 부족하다는 얘기가 다 부족하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제 특정한 분야에서 청년 인력 부족 현상이 본격적으로 나타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앞으로 노동시장에서 이 노년과 청년층, 이것들을 어떻게 이제 관리하느냐, 이게 매우 중요한 이슈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영상에서 먼저 이 고령자 노동시장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영상에서는 청년하고 여성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고령자 노동시장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린다면은, 이제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인구 추계가 이제 통계청에서 인구 추계를 하게 됩니다. 인구 추계를 하는데 가장 최근에 나온 인구 추계가 2020년이거든요. 그래서 2020년의 인구 추계를 결과를 가지고 앞으로 고령화의 어떤 전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인구 추계가 뭐 몇 가지 가정을 하는데요. 그중에서 가장 중간인 중위 가정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사용하는 그 가정이 이제 중위 가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60세 이상 인구를 보게 되면은 2010년도에 우리나라 60세 이상 인구가 한 760만 명 정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2020년에 이제 그 인구가 이제 1200만 명으로 이제 증가를 했고요. 그 인구들이 이제 계속 늘어나게 돼가지고 2030년에는 1700만 명, 그리고 2040년에는 2100만 명, 2050년이 가면 이제 2200만 명, 이렇게 늘어날 것이다라는 전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비율로 보게 되면은 2020년을 보시면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한 4분의 1 정도가 60세 이상입니다. 그런데 2030년이 되면 이게 3분의 1이 이제 60세 이상이 되고요. 그 다음에 2050년이 되면 이제 절반이 60세 이상이 되는 그러한 그 인구 비율을 보이게 될 거고요. 중위 연령은 2020년에 이제 44세였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나라의 절반이 44세 이상이라는 얘기인데, 2030년이 되면은 50세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절반의 인구가 50세 이상이 된다는 그런 그 말씀을 이제 그렇게 전망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10년 뒤가 되면 우리가 만나는 사람 중에 절반은 50세가 넘는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노년 부양비는 뭐냐면 그 65세 인구 숫자를 15세에서 64세 인구로 나눈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간단하게 생각하면 65세 이상은 거의 일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일을 하지 않는 노인들을 일을 하고 있는 젊은 층이
젊은 층이 100명, 그러니까 일을 하고 있는 젊은 층이 100명이 일을 하고 있지 않은 노인 몇 명을 부양해야 하느냐. 이 개념이 이제 노년 부양비인데요. 2020년에는 22명입니다. 그러니까 일을 하고 있는 사람 100명이 22명의 노인을 이제 부양해야 하는데 2030년이 되면 그 숫자가 39명, 거의 2배로 이제 증가를 하게 되고 2050년 되면 80명이라는 이제 어마어마한 숫자가 이제 그 노년 부양비, 그러니까 100명이 80명을 부양해야 된다. 앞으로 30년 뒤면 뭐 그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고령화의 어떤 그 충격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이게 아마 요 그림만 보면 이게 도대체 얼마나 우리나라가 심각한 건지 노년 고령화가 잘 감이 안 오실 수 있는데 요거를 국제 비교를 보면 좀 더 그 명확하게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여기 이제 OECD 자료를 가지고 각국의 노년 부양비를 2020년, 2030년, 2040년 전망치를 다 이제 막대로 표시를 했는데요. 2020년 이제 중간에 빨갛게 박스가 쳐진 게 우리나라입니다. 그래서 2020년을 보시게 되면 사실 우리나라의 노년 부양비가 그렇게 높은 편이 아니에요. 전체 OECD를 보면 이 OECD의 선진국들이 사실은 상당히 그 고령화가 진행된 나라들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보다 노년 부양비가 다 높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예. 특히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잘 알다시피 상당히 이제 고령화가 많이 진행된 나라이기 때문에 노년 부양비가 거의 일본이 거의 한 50명 정도가 되고 우리나라가 한 20명이 좀 넘죠. 근데 2030년이 되게 되면 우리나라의 노년 부양비가 약 한 40명 가까이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렇게 되게 되면 이제 우리나라가 여기서는 가장 낮은 수준이었는데 2020년에 2040년이 되면 한 중간 정도 됩니다. 그래서 뭐 다른 나라들하고 평균이 그냥 거의 비슷비슷한 수준이 되는데 그 뒤에 또 10년, 2040년이 되면 이제 우리나라는 노년 부양비가 거의 60명에 도달을 하게 되고 이거는 뭐냐면 일본의 바로 다음입니다. 그래서 2020년에는 OECD에서 어떻게 보면은 가장 젊은 나라 중에 하나인 우리나라가 앞으로 10년 정도 되면은 다른 OECD 국가들만큼 나이가 든 나라가 되고 2040년이 되면 이제 거의 다른 대부분의 OECD 국가를 초월해서 OECD 국가를 이제 제치고 거의 가장 나이 든 나라 중에 하나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제 어떻게 보면 OECD에서 가장 빨리 고령화가 진행되는 나라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령화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렇게 이제 늘어나는 이유가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60세 기대 여명, 그러니까 60세에서 앞으로 60세인 사람이 앞으로 몇 년이나 더 살 수 있을까? 요거를 통계청이 이제 추계를 하게 되는데요. 그렇게 보면 기대 여명이 2000년에는 전체적으로 가운데를 보시면 전체 한 20년 정도 됐습니다. 그러니까 60세가 2000년에는 한 80세까지 살 거라고 예상이 됐다면 현재 2020년에는 그게 25세입니다. 그래서 5년이 늘어나서 85세까지 이제 살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사람들이 수명도 늘어나고 그러면서 고령화가 계속 이제 증가. 그러니까 저출산과 고령화가 합쳐져 가지고 저출산과 수명 연장이 합쳐져 가지고 이제 고령화가 진행이 되는데 이 두 가지 일들이 다 일어나고 있는 거죠. 특히 우리나라의 저출산 문제는 뭐 심각하다는 건 다 아시고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일반적인 뭐 인구 변동 상황을 말씀드렸는데 이제 근로자의 그 상황을 보게 되면 이제 60세 이상의 비율을 우리나라 경활조사에서 60세 이상의 비율을 보게 되면은 당연히 이제 인구도 늘고 취업자도 늘었는데 가장 빨리 늘어난 게 뭐냐면 실업자입니다. 실업자. 60세 이상에서 실업자가 매우 가파르게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통계를 보게 되면은 실업률이 2000년에는 60세 이상 실업률이 1.5%밖에 안 됐는데 2010년에 가면 2.8%, 2015년 가면 2.5%, 2020년에 3.6%로 계속 늘어나고 있고 실업자의 숫자도 2000년에는 3만 명 정도밖에 안 됐는데 이게 2010년에는 거의 이제 8만 명, 그 다음에 2020년 물론 코로나의 영향이 있는데 19만 명 이렇게 늘어나면서 우리나라의 실업자의 고령층 실업자의 숫자가 매우 빠르게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 우리나라 전체 실업자 중에 5분의 1이 현재 60세 이상이 됩니다. 60세 미만하고 60세 이상을 보게 되면은 60세 미만은 이게 이제 2000년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다 이제 그림을 그린 건데요. 여기 이제 실업자 숫자가 여기 있거든요.
그러면 현재 실업자 숫자가 사실 2000년의 실업자 숫자보다 더 작습니다. 물론 인구가 감소한 측면도 있는데 전체적으로 다 감소를 했습니다. 실업자 숫자가 감소하고 대신에 취업자 숫자는 늘었거든요. 근데 실업자는 감소했죠. 근데 60세 이상을 보게 되면은 취업자 숫자는 늘은 건 맞는데 그 취업자 숫자가 늘은 것보다 훨씬 더 빠르게 실업자 숫자가 늘어났다. 그러니까 취업자 숫자는 한 3배 정도 증가했는데 실업자 숫자는 거의 7배가 증가하는 그런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령층에서의 실업 문제가 점점 이제 강해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그 얘기를 뭐 말씀드리자면 이제 60세 이상 근로자의 공급은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수요는 그것을 쫓아가지 못하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60세 이상들이 이제 취업자들을 보게 되면은 대부분이 어떻게 이제 취업을 하고 있느냐. 먼저 그 2000년 초반부터 2021년까지 보시게 되면은 요 맨 밑에 있는 게 정규직의 비율이에요. 그래서 정규직의 비율이 약간 늘어나기는 했는데 보시다시피 전체적으로 거의 많이 늘어나지는 않았다. 그러니까 2003년도에 한 10% 됐는데 2021년에 가면 한 15%? 그래서 약간 늘어났습니다만은 별로 늘어나지 않았고요. 비임금 근로자, 그러니까 자영업자와 무급가족 종사자죠. 비임금 근로자를 보시게 되면은 상당히 많이 감소한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2003년도에 비임금 근로자의 비율이 한 70% 됐는데 2021년에 가면은 그 비율이 한 40% 정도까지 감소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가운데를 뭘로 채웠느냐? 이게 다 비정규직 근로자가 채운 거죠. 그래서 60세 이상 근로자들을 보게 되면은 비임금 근로자의 비중이 이제 크게 늘어나고 있고요. 죄송합니다. 비정규직 근로자의 비중이 크게 늘어나고 있어서 우리나라 60세 이상 근로자의 일자리가 어디서 나오느냐면 대부분 비정규직 일자리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취업 상황, 그러니까 취업자들의 상황을 보게 되면 60세 이상이 되게 되면 취업하는 데까지 상당한 기간이 이제 걸리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55세 미만 한 12개월, 그러니까 1년 정도면은 평균적으로 1년 정도면은 다 취업을 하게 되는데 직장을 나왔다가 55세가 넘어가게 되면은 그 기간이 점점 늘어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임금도 보면 퇴직했다가 다른 일자리를 옮기게 되면은 한 60세 미만은 대체적으로 임금이 조금 늘어납니다. 그런데 물론 뭐 젊으면 더 많이 늘어나고요. 60세 이상이 되면 이제 임금은 감소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일자리에서 임금이 이제 감소를 하는, 직장에서의 더 적은 돈을 받고 취업을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고령층일수록 구직 활동에 걸리는 시간이 길고 전 직장에 비해서 이제 급여가 하락하는 그런 현상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령층들이 이제 공급은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일자리가 그만큼 늘어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취업을 하는데 실업률도 올라가고, 그 다음에 취업을 하는데 더 많은 시간이 걸리고, 그 다음에 급여는 더 낮은 그러한 현상들을 보겠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 노동시장에서 이제 윤석열 정부를 비롯해서 앞으로 이제 향후 이런 고령화 문제를 부닥치는 정부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 간단히 얘기하면 고령 근로자에 대한 노동 수요를 늘려야 된다. 왜 그러느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앞으로 향후 20년간 60세 이상 인구는 총 1천만 명, 연평균 3%씩 증가할 걸로 전망이 되고 있고, 그런 반면에 고령자의 실업률은 계속 증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물론 이러한 정책 과제를 노동수요를 증대하는 거에 대해서 뭐 지난 정부가 아무것도 안 한 것이 아니죠. 그래서 많은 정부들이 이런 이슈를 알고 있었고, 그래서 대응을 해왔는데, 그러니까 정년 연장을 한다든가, 뭐 정년 연장 지원, 임금 피크제 지원금과 같은 정년 연장을 지원을 한다든가, 혹은 뭐 고용 보조금을 줘가지고 고령자들이 더 많이 취업할 수 있도록 한다든가, 그 다음에 고령층에 대한 직접 일자리 사업 등을 한다든가라는 그런 여러 가지 대응들을 해왔습니다. 근데 그 대응이 물론 뭐 효과가 없는 것은 아니었지만 그것만으로써 고령자의 늘어나는 실업 문제를 해결하기는 어렵다. 그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왜냐? 먼저 정년 연장이 고령 근로자의 고용을 늘리는 효과는 분명히 있는데 그 효과가 기대만큼 크지는 않다. 여러 연구가 있고요. 그에 대해서.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정년제가 없는 그런 사업장이 이제 되게 많다. 특히 이제 작은 사업장들은 뭐 정년제가 없거나 설사 있다고 하더라도
유명무실한 그런 경우들이 대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정년 연장을 하게 되면 청년의 고용이 이제 감소할 가능성이 있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청년 연장으로 비용이 상승하게 되죠. 그래서 더 그 고령자들을 더 오래 그 고용을 해야 되니까 임금, 특히 이제 고령자들이 임금이 높다 보니까 임금 조정이 없다면은 그에 의한 비용 상승이 있게 되고, 따라서 그 비용 상승 때문에 이제 고용 감소가 유발된다. 예를 들어서 그 정년까지 기다리지 않고 뭐 50대의 사람들을 내보낸다든지 뭐 그런 역효과가 나고 있다라는 연구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보조금을 많이 주는데, 이제 보조금은 다 아시다시피 사중 손실이 상당히 있고요. 그리고 해외 사례 연구를 보게 되면 대체로 고령층의 고용 보조금의 효과가 별로 크지 않다. 그런 보고들이 이제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부의 직접 일자리 사업을 하게 되면은 그에 따른 이제 사업비 부담이 당연히 있게 되고, 그리고 정부의 직접 일자리 때문에 민간 일자리가 구축된다. 이러한 연구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간 일자리가 구축되는 이유는 정부가 직접 일자리 사업을 하면서 임금을 지급을 하다 보면 그 임금 자체가 이제 민간이 지급을 해야 되는 그 임금 수준의 최저 수준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서 임금 부담이 늘어난다. 그렇기 때문에 민간 일자리가 구축된다. 그러한 그 연구 결과들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 정책들이 효과가 없는 것은 아닌데, 이것만 가지고 앞으로 점점점 심각해지는 고령층의 실업 문제를 해결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제가 볼 때는 이 정책 방향을 민간에서 이제 고령자 노동 수요를 증가하기 위한 노동시장의 개혁이 필요하다. 예. 그 고령자 고용을 하지 않는 이유가 임금이 생산성보다 높다라는 인식이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임금과 생산성을 맞춰주는 그런 개혁이 필요하다. 그래서 일단 해볼 수 있는 부분은, 저는 고령자에 한해서는 그 비정규직 규제 같은 것들을 좀 완화를 해주자. 그래서 파견 대상의 업무를 폐지한다든가, 혹은 최소한의 네거티브로 규제를 전환하자. 고령자에 한해서 그런 방법을 해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최저임금을 책정을 할 때 고령자에 대해서는 뭐 감액을 해준다든가 하는 방법도 우리가 고려를 해볼 수가 있고, 물론 이게 뭐 쉬운 이슈는 아니지만 이제 그러한 정책들을 고민을 해봐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고령 정규직 근로자에 대해서도 해고 규제를 완화하는 그러한 방법도 있을 수 있다. 해외 연구를 보게 되면 고령 근로자에 대한 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해고 규제를 완화했더니 오히려 고령자의 어떤 무기계약 고용들이 늘어나더라. 그러니까 고령자를 일단 무기계약이나 정규직으로 채용을 하는 그런 현상들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그 연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정책 방향들을 앞으로 윤석열 정부를 포함해서 새 정부가 그 뒤에 올 정부까지 고민들을 해봐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